새벽 공기가 매섭게 서늘했다. 설악산 입구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주차장에 줄지어 선 차량들과 이른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긴장감을 더했다. 정설아 60는 두꺼운 바람막이를 여미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새벽 산행은 사양했겠지만 남편 한태수 62가 직접 나서서 오늘은 꼭 같이 가야 한다는 말에 마지못해 따라 나선 길이었다. 태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드렁했고 대화를 피하는 듯 눈을 돌렸다. 등산객들 사이에서 회장 오병남 55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오랫동안 동호회를 이끌어온 산악 전문가로 통했고 카리스마 있는 말투의 회원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지시에만 따라주세요. 병남은 그렇게 말하며 새 로프를 설아에게 건넸다. 검은색 외피가 번들거렸고 마치 갓 꺼낸 듯 반짝였다. 설아는 잠시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왜 굳이 새 로프를? 평소에는 늘 동호회에서 쓰던 오래된 장비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이다. 출발 준비가 한창이었다. 헤드랜턴 불빛이 어둠 속에 작은 별무리를 이루듯 반짝였고 등산화 끈을 조여 묶는 소리, 배낭에서 간식을 꺼내는 바스락거림이 이어졌다. 설아는 배낭의 물과 간단한 비상약품을 확인하며 조용히 심호흡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다. 남편 태수가 로프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발렸기 때문이다. 화면 속 무언가를 급히 지우듯 스크롤하는 태수의 손끝은 긴장감이 묻어났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오색 약수터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남의 선창에 따라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숲길을 따라 헤드랜턴 불빛이 한 줄로 이어졌다. 설아는 뒤에서 한 걸음씩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오늘은 이렇게 서둘러야만 했을까? 평소 같으면 날 그냥 두고 갔을 텐데. 가파른 바위길 초입에서 병남이 다시 한번 설아를 돌아봤다. 사모님, 여긴 조금 미끄럽습니다. 제가 드린 로프 쓰시면 안전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설아는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날카로움을 느꼈다. 손에 쥔 로프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태수가 옆에서 로프를 매듭짓는 모습을 보며 설아는 또 한 번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매듭은 분명 단단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애써 무표정을 가장한 어색한 떨림이 있었다. 그 순간 설아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설악산의 새벽은 언제나 장엄했지. 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날이 서서히 밝아오자 산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푸른 안개 속에서 솟아오른 안봉들은 마치 거대한 수문장처럼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사이로 새벽 바람이 살을 애듯 스며들었다. 대열은 점점 길게 늘어졌고 앞뒤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설아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태수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병남의 목소리가 울렸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로프를 잡고 가파른 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 아래는 수십 미터 아래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고 산 아래 골짜기에서 안개가 흘러올라와 발끝을 스치듯 감싸고 있었다. 설아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설아 씨,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병남이 건넨 로프는 새것답게 뻣뻣했지만 손에 잡히는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불안했다. 매듭은 단단했으나 어딘가 허술했고 눈에 띄지 않게 달아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게 괜찮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설아는 발끝을 조심스레 옮겼다. 한 발 또 한 발. 암벽을 기어오르듯 몸을 밀어 올리던 찰나 아래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겨. 지금이야. 순간 설아는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무언가 툭 하는 묘한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느낌이 손끝을 스쳤다. 다음 순간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감각. 비명조차 질리지 못한 채 그녀의 몸은 암벽 아래로 떨어졌다. 설아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의 외침인지
연기의 시작인지 설아는 분간할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돌출된 바위턱을 붙잡으려 몸을 비틀었다. 손끝이 돌에 걸리며 굳게 멈췄지만 손바닥 살이 벗겨지는 통증이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다. 다리는 허공에서 허우적거렸고 허리에 매단 장비가 무게를 더하며 손을 떼어내려 했다.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 대신 묘한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병남과 태수가 서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의 표정은 위기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담담했다. 그 순간 설아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로프였다. 자신이 쥐고 있던 로프 끝이 허공에서 너덜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잘라낸 듯 단면이 깔끔했다. 그것은 낡아서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의 의도가 스며든 단면이었다. 안 돼, 이건 사고가 아니야.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두 손가락 끝이 저려오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죽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남편과 함께 해온 30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눈앞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한 뼘 위로 옮겼다. 손톱이 갈라지고 팔이 후들거렸지만 조금씩 몸이 바위에 밀착되었다. 그때 멀리서 새벽 햇살이 안복 너머로 비치기 시작했다. 싸늘한 바람이 그녀의 땀에 젖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설아는 결심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오늘 이 손끝의 고통과 배신의 추락을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간신히 바위 턱 위로 몸을 끌어올린 설아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다. 태수가 달려와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걱정이었지만 설아는 그 안에서 미세한 동요를 읽었다. 마치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당황함, 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괜찮아, 아직은. 설아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이제 나는 믿지 않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정설아는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눈꺼풀을 떨며 뜨려 했다. 눈앞이 하얗고 흐릿하다. 귀에선 씩씩거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멀리서 새 울음이 들렸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자 온몸에서 찢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특히 오른쪽 다리가 이상했다. 부러진 것인지 감각이 뭉툭했고 피가 스며든 바지가 바위에 붙어 있었다. 살아있어? 설아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지만 몸을 옥죄는 고통이 현실임을 알려줬다. 자신이 서 있던 절벽은 수십 미터 위로 아득히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녀는 바위 틈과 덤불 사이에 걸려 겨우 멈춰 있었다. 조금만 더 미끄러졌다면 끝장이었을 것이다. 머리 위를 바라보니 부러진 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줄의 끝은 너무도 깨끗하게 잘려 있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자 온몸이 싸늘해졌다. 끊어진 게 아니야, 잘린 거야. 생각이 가시처럼 박힌다. 순간 몇 시간 전 오병남이 로프를 손에 쥐어주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 눈을 맞추지 않던 남편 한태수의 얼굴도. 설마. 속이 울렁거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녀의 청춘을, 삶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일까? 하지만 그 외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설아는 손톱이 부러져라 바위를 붙잡고 조금씩 몸을 끌어올렸다. 살아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바위의 그림자가 짧아지고 산 아래 계곡에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설아는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물통을 발견하고 손을 뻗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지만 그 몇 모금의 물이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산객들 일가? 설아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목이 쉬고 몸이 지쳐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2번, 3번 외쳤지만 반응이 없었다. 대신 바위 위쪽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찾을 수 없나? 한태수였다. 그와 오병남의 대화였다. 여기 떨어졌으면 못 살았을 거야. 깊이도 깊고 물도 없잖아. 오병남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괜한 걱정 말라고. 이런 데 떨어져서 살아남은 사람 없어.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명확했다. 살아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아예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서글프게도 그 순간에도 한태수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끝까지 살아남아주지. 내가 한 짓을 세상에 알려줄 거야. 설아는 주변을 살폈다. 왼쪽으로 좁은 길 같은 것이 있었다. 바위 틈 사이로 흙과 이끼가 덮인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기어서라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치씩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바위 밑 작은 움푹한 공간에 도달했을 때쯤 멀리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 다른 사람들이었다. 조심해요. 저기 뭐가 보여요. 설아는 힘을 다 짜내 손을 흔들었다. 여기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간 절벽 위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걸 본 것 같았다. 망원경. 아니, 카메라 렌즈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등산객들의 것이 아니었다. 설아는 온몸이 굳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몰라야 한다. 지금 발견되는 건 위험하다. 그녀는 급히 몸을 움츠리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숨을 죽인 채 다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계획했고 실행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편도 포함되어 있다. 설아는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전까진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부러진 다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정설아의 긴 싸움은 절벽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설아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정신만큼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끊어진 로프, 남편과 오병남의 냉담한 대화, 그리고 머리 위에서 반짝이던 렌즈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계획된 일이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태양이 머리 위로 떠오르자 산 아래 계곡엔 다시 안개가 피어올랐다. 설아는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피투성이 다리를 질질 끌며 좁은 바위 틈을 따라 기어 내려갔다. 땅 위에 흙과 이끼가 손끝에 차갑게 닿았고 바위에 몸이 긁혀 새살이 드러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내려가자 조그마한 평지가 나왔다. 그곳엔 오래전 쓰다 버린 듯한 낡은 등산용품과 플라스틱 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새 것처럼 보이는 회색 장갑 한 쌍이었다. 손바닥 부분엔 미끄럼 방지 돌기가 박혀 있었고 무엇보다 검붉은 흙과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집어들었다. 누군가 여기서 뭔가를 했어. 장갑을 배낭 안 깊숙이 넣은 뒤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어디선가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쪽으로 다가가자 길이 조금 넓어졌고 풀숲 사이로 희미한 사람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사이즈는 커 보였고 발자국 주변엔 누군가 무언가를 끌고 간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날 여기까지 옮긴 게 분명해. 숨을 고르던 설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증거를 모아야 해.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 단순히 살아남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법 앞에 서야 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어. 아래쪽도 다 뒤졌어. 오병남의 목소리였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풀숲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조심스레 위쪽을 올려다봤다. 절벽 끝에서 고개를 내민 오병남과 한태수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확실한 거야? 그래, 흔적도 없어. 저 밑으로 떨어졌으면 끝이야. 경찰이 알면 골치 아파. 산악사고로 정리되게 입단속 잘 시켜. 그들의 대화는 설아의 몸을 다시 떨리게 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의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다. 그리고 아마 자신만이 첫 번째 피해자는 아닐지도 몰랐다. 그때 태수가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 지금 물러설 수 없어. 보험 처리만 끝나면 다 해결돼. 그래도 한태수 씨, 우리 둘 다 여기까지 왔잖아.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둘 다. 그 말에서 그녀는 낯선 공모자의 존재를 직감했다. 오병남만이 아니었다. 태수의 빚, 그리고 누군가의 제안.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듯 했다. 그들이 멀어지는 소리를 듣자 설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심스레 산 아래쪽으로 향했다. 오래된 등산로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남서릉 하산로 1.2km. 다행히 길만 잘 찾으면 사람 사는 마을까지 갈 수 있었다. 길을 따라 내려오던 설아는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작은 SD카드였다. 누군가 떨어뜨린 듯 흙에 절반쯤 묻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배낭 속에 넣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절벽 위에서 찍힌 영상이나 사진일지도 몰랐다. 해가 기울 무렵 설아는 마침내 산 입구에 도착했다. 산장 근처 벤치에 앉아 온몸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지나가던 등산객이 놀라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설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사고가 아니에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그녀는 정신을 붙잡았다. 산 아래 병원으로 이송된 설아는 응급치료를 받으면서도 SD카드와 장갑을 품에서 꺼내지 않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소지품 맡길까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증거야. 그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증거.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저녁, 병실 침대에 누운 설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절대 그냥 끝내지 않아.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를 지나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이틀 동안 정설아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겨우 기력을 회복했지만 다리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몸 곳곳엔 뭔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 없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은요. 설아는 짧게 대답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날 밤 병실을 찾은 이는 뜻밖에도 오랜 친구 윤지였다. 설아야, 뉴스 봤어. 사고라고 하더라. 사고라니. 설아가 씁쓸히 웃었다. 윤지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내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 발을 헛디뎠다고. 그래, 헛디딘 건 맞아. 누군가 줄을 잘라서 말이지. 윤지는 놀란 눈으로 설아를 바라봤다. 정말이야? 응.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도 알 것 같아. 설아는 가방에서 장갑과 SD카드를 꺼내 윤지에게 보여줬다. 이게 내 무기야. 경찰에 바로 가져가야지.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방심해야 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하거든. 윤지는 숨을 삼켰다.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집으로 돌아갈 거야. 설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모른 척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거야.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며칠 뒤 설아는 목발에 의지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태수는 마치 놀란 연기를 하듯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설아야. 살아있었구나. 정말 기적이야. 그러게. 설아는 담담히 대답했다. 기적이지.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선 실족사라고. 운이 좋았나 봐. 운 좋게 바위 틈에 걸려서 말이야.
태수는 눈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설아는 그의 얼굴에서 죄책감을 찾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온했다. 쉬어야지. 내가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당신 표정이 너무 편해서. 그 말에 태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금세 웃음을 지었다.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설아는 의도적으로 일상을 반복했다. 식사를 만들고 세탁기를 돌리고 평소처럼 TV를 켜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모든 걸 기록했다. 태수의 말 한마디, 그의 동선, 통화 기록까지 꼼꼼히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며칠 후 오병남이 집을 찾았다. 설아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병남은 설아의 다리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날 일은 기억나세요? 조금요. 줄이 갑자기 풀린 것 같았는데 설아가 일부러 말을 흐렸다. 병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죠. 산은 늘 위험하니까요. 그가 돌아가자 설아는 즉시 수첩에 적었다. 줄이 풀렸다는 말에 안도한 표정. 확신에 찬 듯. 그리고 밤 설아는 조심스럽게 SD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깨끗한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절벽 위에서 누군가 드론을 띄운 장면이었다. 영상은 그녀가 매달려 있던 순간까지를 또렷하게 담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풀리고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기 직전, 그리고 그 직전 누군가 로프를 손에 쥐고 칼 같은 물건을 들이대는 장면.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형과 옷차림은 익숙했다. 태수.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잠들었지만 설아는 잠들지 못했다.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녀는 다짐했다. 태수와 우병남이 완전히 방심하고 다음 행동을 옮길 때 그때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산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다. 설아는 깁스친 다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엔 내가 끝을 본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태수는 변함없는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다. 아침이면 설아에게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그가 설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설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태수는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고 설아는 그 믿음을 깨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했다. 그날 밤 설아는 일부러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다. 태수가 거실 소파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네, 걱정 말아요. 계획은 그대로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떨림이 있었다. 아니요, 경찰 쪽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보험 서류는 다음 주 안에 끝낼 겁니다. 설아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보험 서류. 그 단어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수는 자신이 죽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 죽음을 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아니, 그녀의 죽음을 돈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적었다. 보험 서류 다음 주 완료 예정. 공범 존재 명화. 다음 날 설아는 일부러 태수를 부엌으로 불렀다. 태수 씨, 그날 사고 말이에요. 또 왜 그 얘기야? 태수는 짜증을 내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충격이 남았나 보네. 그럴 수도 있죠. 죽을 뻔했으니까. 설아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떨어지기 직전에 들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 누군가 지금이야 당겨. 라고 말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억지 웃음이 번졌다. 아마 착각일 거야. 그런 말 없었어. 그래요. 이상하네요.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요. 그만 좀 생각해. 자꾸 그런 얘기하면 당신 정신에 안 좋아.
태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뒷모습을 돌렸다. 그러나 설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태수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의 몸이 내는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 며칠 후 태수는 보험 설계사와 만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나 좀 만나러 가야 해서. 어디 가는데? 회사 일이지. 걱정 마. 그가 떠나자마자 설아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뒤지던 중 얇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표지엔 정설아 사망보험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익자란에는 한태수의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봉투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밤늦게 돌아온 태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와인을 꺼내들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그래요. 다행이죠. 설아는 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갑고 깊은 결심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설아는 오병남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동호회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병남 씨. 설아 씨, 몸은 좀 어때요? 아직 아프죠. 근데 신기하죠? 떨어진 높이에 비하면 너무 멀쩡해서 말이에요. 운이 좋으셨네요. 맞아요. 그런데 병남 씨 드론 같은 거 쓰시죠? 산행 영상 찍는다고. 병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가끔요. 그날도 띄우셨죠? 아니요. 그날은 안. 그럴 리가요. 누가 찍은 영상이 제 손에 있는데요. 병남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무슨 소리예요? 조만간 아시게 될 거예요.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병남은 설아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큰일 났어요. 그녀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그날 밤 설아는 창가에서 산 너머로 떨어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두 얼굴의 남자들아, 이제 너희 차례야.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설아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듬어졌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모은 증거, 끊어진 로프의 사진, 피 묻은 장갑, SD카드 영상, 보험 서류 사본, 이 모든 조각들을 연결하면 태수와 오병남의 음모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실수를 저지르게 해야 했다. 며칠 후 설아는 일부러 태수에게 말을 꺼냈다. 당분간 산은 안 갈 거야. 몸도 아직 회복 안 됐고. 그래, 그게 좋겠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떨어진 그날 왜 당신은 구조 요청을 40분이나 일찍 했을까?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소리야? 경찰 조사에서 들었어. 당신이 신고한 시간이 내가 떨어진 시각보다 한참 전이더라. 태수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기억이 좀 뒤섞였나 봐. 긴장해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 설아는 아무 일 없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걸려들었어. 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오병남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설아가 영상 이야기를 꺼낸 이후부터 그의 전화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그 여자가 정말 영상이 있다고?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있는 것 같아. 그럼 끝장이야.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면 우리 둘 다 감옥이야.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설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태수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 덕분이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그녀는 태수가 외출 준비를 하는 날을 기다렸다. 오늘 약속 있어? 아니, 그냥 친구 좀 만나려고. 그래, 다녀와. 나도 친구 만나러 갈 거야. 태수가 떠나자 설아는 곧장 움직였다. 지팡이를 짚은 몸으로 버스를 타고 택시를 갈아타며 추적을 이어갔다. 종착지는 외진 산자락 근처의 허름한 창고였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태수와 오병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쩔 거야? 그 여자를 없애야지. 이번엔 확실히. 지금 그렇게 하면 더 큰일 나. 아니야. 지금 아니면 늦어. 영상이 경찰 손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해. 설아는 숨을 죽였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 그녀를 다시 제거하려는 두 번째 시도.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걸려들 차례였다. 설아는 조용히 전화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를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송했다. 지금 위치 공유합니다. 살인 공모 대화 증거 확보 중. 안에서는 점점 격앙된 말다툼이 이어졌다. 태수 씨,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 돈 나누고 끝내기로. 그렇다고 진짜 사람을 죽이자고. 지금이라도 안 하면 감옥 간다니까. 그 순간 설아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 대화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단 한 가지 마지막 퍼즐 조각만 필요했다. 직접적인 실행 계획. 이번엔 사고처럼 안 해. 오병남의 음성이 낮고 단호했다. 집에 불을 낼 거야. 깁스 차고 있는 사람이 못 빠져나오면 자연사라고 하겠지. 미쳤어. 선택은 하나야. 죽이거나 우리가 죽거나. 설아는 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몇 분 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밖을 향해 달려나왔고 문틈에 몸을 숨기고 있던 설아와 눈이 마주쳤다. 당신.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 나야. 설아는 단호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너희를 떨어뜨릴 차례야. 순식간에 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했고 두 남자는 도망칠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 오병남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SD카드 영상, 보험 서류 사본이 모두 경찰 손에 넘어가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그 말이 내 생명을 팔아넘긴 걸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설아의 눈가를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굴레를 끊어낸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설아는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별빛이 산 능선을 따라 반짝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삶은 지금부터 내가 끝낼 거야.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새벽, 정설아는 창가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설악산 능선 위로 희미한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떨어지던 낭떠러지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설아는 더 이상 몸을 떨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설아 씨, 다리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센터의 물리치료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속도면 다음 달부터는 등산도 가능하겠는데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산을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나를 버린 것도 나를 살린 것도 결국 산이니까요. 그녀가 산을 다시 찾겠다고 결심한 건 단순히 트라우마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번 재판에서 장미라와 오병남은 각각 무기징역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한태수 역시 살인미수 공범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재판정에서 태수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설아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내릴 수 있는 최후의 결단이었다. 며칠 전 태수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도 그녀는 봉투를 뜯지 않았다. 과거를 다시 붙잡는 순간 나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려날지도 몰라. 설아는 그렇게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날 오후 설아는 작은 손님들을 맞았다.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첫 수업 날이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초등학생 둘, 무릎에 파스를 붙인 노인 몇 명이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등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부터 시작할게요. 설아는 산악용 장비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로프는 생명줄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로프라도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될 수도 있죠.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지만 강의실 안에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날 이후 산에 다시 못 갔는데 이번 주말엔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설아는 미소를 지었다. 꼭 함께 올라가요. 혼자는 위험하니까요. 며칠 뒤 설아는 조심스레 등산화를 꺼내 신었다. 절벽 아래에서 죽음을 예감하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산 입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겨울숲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고요하고도 강인한 냄새였다. 산을 오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떨어졌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길가의 작은 바위 틈에서 새싹이 자라고 있었다. 돌보다 단단한 생명력이 조용히 세상을 밀어올리는 모습이었다. 마치 자신 같다고 설아는 생각했다. 능선 위 전망대에 오르자 세상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설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더 이상 벼랑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다시는 그날의 내가 되지 않겠어. 설아는 속삭이며 발을 내디뎠다. 설악산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감쌌고 그 바람 속에서 설아는 마침내 자유를 느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한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고 자신의 발로 길을 걸어갈 것이다.